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은 뭐 주변에서 뭐든지 다 오르죠.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뿐인 것 같고 전방위적으로 이런저런 물가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일 텐데, 그래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국내외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의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때는 어떻게 극복을 했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인플레이션의 흔적과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른이 돼서 살아보니까 어릴 때 읽었던 동화 같은 세상이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동화 속 세상은 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고단하고 때로는 냉혹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동화 속 세상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는 다른 많은 풍자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읽어서 그거 잘 모르고 읽었다는 뜻일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책 함께 있는 체크리스트 시간에 동화 경제사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제계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역사상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한 일도 있었고, 또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해서 나라가 몰락한 일도 있었고, 이 인플레이션의 역사는 늘 반복돼 왔는데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몇몇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썬킴 선생님은 생활 속에서 뭐가 제일 요즘 왜 이렇게 이거 많이 올랐어 하는 게 뭡니까? 보통 자기가 어떤 곳에서 그걸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본인의 생활 스타일도 느껴지고. 출연료는 안 오르는데 그건 뭐 한 30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에이. 그럼 이종환 선생님이 출연료 많이 받으신 거네, 그 당시에요. 그때 그 출연료 지금 저희가 받고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이종환입니다. 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자님. 따라다다다든 그 프랭크 퍼셀 악단이 흐르면서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저는 그 출연료는 안 오르는데 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먹는 그 해장국집 국밥 가격이 슬금슬금 천 원씩 오를 때, 네. 물가가 오르고 있구나. 우리 경제 전문가인 이 기자님은 언제 느끼세요? 전 요즘 인플레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점점 나이 들면서 네. 사서 쓰는 게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다 사다 드리나요? 아니, 그 집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돼요. 뭐 대충 탁탁 털어서 쓰고 뭐. 외식을 하신다든지 뭐 이럴 때. 그것도 그냥 애들끼리 나가서 엄마랑 먹고 오고 그러더군요. 지금부터는 저도 느끼지만 지금부터 잉여 삶이에요. 네. 어쨌든 해장국 얼마에 드십니까? 그게 작년에는 제가 그 특정 식당에서 먹기 시작하는 건 6,500원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2년 1월 기준으로 8,000원까지 올랐어요. 미안하신가 보더라고, 이모님도. 네. 뭐 원재료 값이 올라가지고 올려야 되겠다고. 예. 그 원재료의 대부분이 이모님 인건비죠? 그런 거였군요. 네. 아이고. 바로 그 이모님. 자, 오늘은 역사 속의 인플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말 그대로 이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슉슉슉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자님이 보셨을 때 역대 최악의 인플레는 뭐라고 보세요? 듣기만 들었죠. 저는 겪지는 못했죠. 뭐 옛날에 독일에서는 뭐 식당에서 밥을 시켰는데 계산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를 놓고 식당 주인은 나중에 하라 그러고 손님은 먼저 하겠다고 하고, 왜 그런지 들여다보면 밥 먹는 중간에 가격표가 2번이나 올라간다고 그러고, 뭐 그 얘기 그게 들었죠. 1차 대전 직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예. 나중에는 그 마르크화했잖아요. 마르크화가 쓸모가 없다 보니까 벽돌로 만들어서 집을 만들었다고. 종이 지폐로? 종이 지폐로 벽돌로 찍어가지고. 그러면 왜 1차 대전 직후에 이제 독일 당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네. 왜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고 인플레 시달렸나? 1871년에 그 당시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프로이센이 먼저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제 프랑스를 점령을 하겠다. 네.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프랑스를 패배시켰어요. 프로이센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주도를 해가지고. 예. 그때 얼마나 그 프랑스인들이 자존심이 상했냐면, 그 1871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딱 100년 전인데, 예. 그때 프랑스를 굴복시킨 다음에 빌헬름 1세 프로이센 국왕이랑 예. 비스마르크 재상이랑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승리 선언을 어디서 했냐면,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에서도 가장 화려한
거울의 방에서 했어요. 뭐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겼는데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러시아가 승리 선언한 거랑 똑같아요. 기분 더 나빴겠네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자존심 하나 빼면 시체인데 굳이 이긴 걸 굳이 거기까지 와서 왜 안 그래도 마음 아픈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뭘 했냐면 베르사유 궁에 있는 거울의 방에서 자 우리가 승리했다. 프랑스를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은 38개 정도의 조그만 그 도시 국가들로 형성된 독일 연방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지낼 게 아니라 우리 한번 통일 독일 한번 만들어 볼까? 이왕 우리가 여기 베르사유 궁에 들어온 김에 파리 여기서 우리 독일 통일 선언하자 해서 베르사유 궁 거울의 방에서 비스마르크가 통일 독일을 선언을 해버려요. 그거를 프랑스인들은 그 당시에 피를 눈물 흘리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복수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복수의 칼날을 가는데 1차 대전을 넘어와 가지고 당시에 이제 빌헬름 2세죠. 야, 우리가 예전에 그 프랑스를 꺾을 때 한 몇 달 만에 꺾었잖냐. 이번에도 우리가 1차 대전 1차 대전이라고 안 불렀지만 예. 우리가 몇 달 안에 우리가 분명히 승리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우리 전쟁 치를 돈 좀 있냐? 뭐 없는데 국채 발행할까요? 발행해. 어차피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어. 국채를 어마무시하게 찍어냈어요. 빌헬름 2세가. 아, 독일에서 나중에 정부가 갚을게라고 하고. 나중에 우리 정부가 갚으면 되니까 국채 찍어. 네. 찍었어요. 몇 개월 안에 끝날 줄 알았던 1차 대전이 아시다시피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을 끌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독일이 개전하자마자 엄청난 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당시 독일이 최악의 가뭄이 닥쳤어요. 아하. 1차 대전을 시작하자마자. 그러면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뭘 하냐면은 돼지 사료로 쓰는 순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화도에 있는 순무와는 좀 다른 순무인데 이것까지 먹기 시작한 거예요. 순무를.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독일인들은 그 순무를 안 먹는다고 하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하. 근데 영국이 거기에 또 그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지금 독일이 말이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순무 지금 꿀꿀이죽 저걸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확 숨통을 끊어봐 해가지고 해상 봉쇄를 해버려요. 영국이요. 그쪽을 물자 못 들어가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해 쪽으로만 거기 바다가 뚫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막아버리면은 물자가 못 들어가요. 독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막아버리고 독일에서 수출되는 모든 물자 다 막아버려. 해상 봉쇄를 딱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위 나온 게 독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상 봉쇄를 뚫어라 해서 나온 것이 운터부트. 영어로 하면 언더보트, 유보트가 나온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을 끌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1918년도에 빌헬름 2세 황제가 네덜란드로 야반 도주하면서 그냥 전쟁이 끝나버렸거든요. 프랑스는 승전국이잖아요. 예. 어이 독일 이제 돈 갚아야 될 시간인데 오라고. 어디로 가면 되나요? 기억 안 나? 1871년에 너희들이 무슨 짓 했는지. 너희들이 했던 똑같은 베르사유 궁 거울의 방으로 와. 보복을 한 거죠. 거기서 돈 갚아.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파리 강화회의거든요. 1918년도에. 예. 아, 일부러 거기 부른 거군요. 일부러 거기 부른 거예요. 보복을 하려고. 어느 테이블 썼더라 그때? 요 테이블 거기 앉아. 거기서 도장 찍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독일이 갚아야 될 배상금이 1820억 금마르크였거든요. 그것이 전쟁 전 독일의 국민 총생산의 3배. 와. 그리고 독일의 총 수출액의 80%. 그러니까 망하라 이거예요, 독일은요. 예. 그러니까 독일 정부도 알겠습니다. 갚겠습니다. 했긴 했는데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 국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나라 신용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세금을 또 올리자고 하니 국민들이 분명히 저항을 할 거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통화 증발을 시킵시다. 그건 뭐냐. 금이 없는데 그냥 일단 돈 찍읍시다. 그거 괜찮네. 찍어서 갖다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마르크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낸 거예요. 금도 없는데 은행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찍어낸 그 마르크화 가지고 시중에서 금을 사가지고 실제 순금을 프랑스에 갚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몰랐어요. 아, 프랑스는 당연히 금으로 받았겠죠. 당연하죠. 나 그런 종이 쪼가리 싫다고 난 순금으로 달라고.
그래서 금으로 갚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몰랐어. 정부가 이런 사기치고 있는 줄. 그냥 주머니 사정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겠네요. 국민들은. 갑자기 마르크화가 이렇게 많이 그 들어오냐?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기 좋아지는 거야? 전쟁이 진 것이 좋은 것 같아. 근데 1918년도에 그렇게 이제 1차 대전 패망한 이후에 1922년도에 국민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들어보니까 은행에 금도 없는데 종이 쪼가리를 막 찍어내고 예. 있는 종이 쪼가리 그 독일 정부가 이거를 금으로 바꿔가지고 프랑스에 갖고 있다고 해. 뭐야?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마르크화가 이 뭐냐고. 전문 용어로 뭔지 알아? 휴지야. 티슈. Right. 그때부터 이제 그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고 인플레가 시작이 됐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뭐 밥 먹는 동안에도 정말 그 물가가 쑥쑥쑥쑥 오르고 예. 나중에는 쓸모가 없는 마르크화를 찍어 눌러 가지고 벽돌까지 만들고. 근데 그게 1922년이잖아요. 그로부터 약 한 6, 7년 후인 1929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독일은 이젠 우리 죽었구나 네. 라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코수염 나신 그분. 히틀러가 예. 그 나치오날 파르테라고 해서 그 독일 뭐 노동자 국민당을 만들어 가지고 나치오날을 줄여 가지고 나치라고 이제 하는데 철저하게 민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자본주의 때문이다. 미국이 나쁘다. 자본주의가 나쁘다. 저 히틀러는 노동자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라는 약간 포퓰리즘 아닌 포퓰리즘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예. 그중에 정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원천 징수를 히틀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월급 봉투에서 세금 떼고 주는 게 원천징수잖아요. 월급 받으시죠? 예.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왜요? 원천 징수 당하는 아 그래도 세금보다 뭐 남는 돈이 더 많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세금 떼고 받으면 어떠냐 기분이. 네. 아이 그래도 좋아요. 저도 네. 좋아요. 납세 의무니까. 아니 아무튼 더 많이 주기만 하면 돼요 저는. 하여간 지금의 우리 인간에는 원천 징수는 약간 그 다른 개념인데 네. 그 당시 이제 히틀러가 도입했던 원천 징수는 뭐냐면 저 불쌍한 노동자들을 봐라. 이 노동자들의 이제 고혈을 빨아먹는 것은 기업가들과 공장주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노동자들이 내야 될 세금은 기업가와 공장주들이 너희들이 내라. 일정 부분. 그게 이제 원천 징수의 시작이었어요. 당연히 노동자들은 야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란 저 양반 우리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네. 머리 잘 썼네 히틀러가. 굉장히 잘 썼다니까요. 그럼 공장주들은 알아서 월급을 줄여서 줄 거고 세금은 똑같이 거칠 테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쨌든 간에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세금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내 월급을 준 건 공장주 탓이지 히틀러님 탓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야. 독일 사방에서 음. 너 들어봤어? 히틀러라는 사람 들어봤어? 오. 정말 우리를 위한 그 정책을 펼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여기에 피를 받은 거예요. 히틀러가. 이 정도 민심이면 내가 안 기다리고 총선 같은 거를 무려 구테타로 한번 내가 정권을 한번 뒤집어봐 해서 자기의 그런 그 세력 기반이 민회인이었거든요. 민회인에서 실질적으로 구테타를 일으켜요. 상당히 이 약간 부족한 구테타였거든요. 민회인 주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 호프집에 다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 호프집에 한 10명 정도가 가가지고 손들어! 구테타다! 다 잡혀요. 그래서 히틀러도 당연히 이제 끌려가죠. 그 실패했군요. 그러니까. 실패했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국가 전복죄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당연히 이제 중형이 선고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히틀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법정에서 어이 아돌프 히틀러 너 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나? 진술하시오. 그 자리에서 어차피 뭐 중형 당할 바에는 할 말 다 하고 내가 중형을 선고받자 해서 그 히틀러의 그 특유의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법정에서. 내가 구테타를 일으킨 것은 우리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우리 민중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쫙 연설한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 여론이 반전이 된 거예요. 야 이렇게 연설을 잘하는 이 사람이 우리 독일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팬클럽도 생겼대요. 오. 그래서 교도소 앞에 가가지고 예. 제발 이거 먹을 거 사식 좀 갖다 달라고 예. 팬레터 좀 전해주시고 꽃다발도 갖다 주시라고. 음. 이거에 이제 피를 받은 히틀러가 내가 그러면 나의 모든 이런 이 통치 이론을 집대성해가지고 뭐 할 일도 없는데 책이나 한번 써볼까 해서 구치소에서 구치소에 책을 썼어요. 그것이 그 나치 독일의 교과서라고 하는 나의 투쟁을 아하. 교과서에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네. 옥중에서. 옥중에서 쓴 그 글이. 야. 그래가지고 1933년 총선에서 이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총선에서 승리해가지고 제3제국을 건설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대공황이라는 것이 네. 히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회였고 전화위복의 찬스였던 것이죠. 그러네요. 혼란기에 음. 뭔가가 필요한 독일에서. 우리나라 얘기도 잠깐 좀 해볼까요? 흥선대원군이 추진했던 당백전. 예. 요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드리려고. 아, 당백전. 그 1866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그 조선 조정의 관리들이었고 흥선대원군이었기 때문에 경복궁을 다시 짓긴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예. 어떻게 할까? 대원군 합하. 그러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돈을 기부를 받을까요? 좋다. 일단 그러면 돈 좀 기부하라고 압력을 넣어라. 해서 원납전이라는 걸 받기 시작하는데 원이 원에서 납, 상납한다 해서 원납전이거든요. 이게 내겠어요 사람들이요. 안 내고 도망가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흥선대원군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당시 이제 상평통보가 이제 그 주축 화폐였거든요. 예. 이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를 갖고 있는 동전을 찍어서 유통시키자. 지금으로 치면 고액권 한 10만 원권 발행해라. 10만 원권 발행해라. 저기 은행 안에 금은 없는데요. 필요 없다. 그냥 찍어라. 독일도 그런다더라. 나중에 독일도 그럴 것이다. 그게 먼저군요. 독일 먼저네. 예. 그래가지고 은행 안에 금도 없는데 일단은 당백전이라는 걸 찍은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진다 해서 당백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돈의 가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청에서도 당백전을 안 받는 거예요. 세금 내러 왔는데도 저 세금을 당백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거 말고 원래 있던 상평통보 그거로 내라고. 야, 그거나. 아니 그러니까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거 사또나리도 이거 당백전 안 받더라. 그럼 화폐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가가 확 치솟았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했다가 완전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그런 계기가 당백전이었는데 그래서, 예. 이게 발행한 지 6개월 만에 폐지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놀리는 표현이 생겼는데 야, 넌 돈도 없냐? 나는 적어도 당백전 하나는 있다. 당백전, 당전, 땡전. 그 땡전 한 푼이란 말이 당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치 없는 돈이란 뜻이군요. 그렇죠. 땡전이 당전에서 온 거고. 아마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처음 말씀드리는 걸걸요. 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야, 지금도 은행에는 금이 없는데 돈을 우리는 찍어 쓰고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기 한국은행 앞에 있는 분수대 밑에 가면 금이 있다고 하죠. 그것도 방송사상 처음으로 밝히시는 겁니까? 뭐 그런 설이 있더라 이거죠. 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들을 지금 꺼내서 다시 읽어보면 그때와 같은 순수한 감동을 지금도 느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 스토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졌을 것 같고 그 동화 속에는 또 그런데 당시의 어두운 사회 현실과 풍자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아마 어른이 된 저는 그걸 발견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어른이 돼서 보이는 동화 속의 이야기라고 요약될 것 같은데 동화경제사라는 책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동화경제사. 네. 그러니까 동화에 들어있는 그 동화가 쓰여질 무렵에 그 나라 그 지역의 경제 이야기 네네. 정도인가 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딱 정확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책 제목만 보면 뭐 어떤 분은 뭐 출판업계 얘기인가 동화 산업에 대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들 그 뭐 다만 책 내용에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전래 동화는 아니고요. 서구의 동화들이지만 주로 유럽 쪽 그리고 몇몇 미국 작품들이 들어 있는데요. 네. 이들의 서사 구조하고 또는 은유와 상징 등을 예. 경제사적으로 시대 배경과 함께 풀어낸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앞서 조금 얘기하셨지만 같은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 사물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어릴 적 접했던 동화를 우리가 스토리와 교훈의 시각으로 좀 바라봤다면 네, 네. 이 책은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재미가 좀 있는 책인데 다만 어쩌면 동심 파괴를 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동화에 들어있던 숨겨진 네.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은 이야기. 이진우 기자님은 어렸을 때 동화 중에 가장 인상 남는 게 어떤 동화?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읽긴 읽었는데 아주 어릴 때 읽은 책들이 기억에 남죠. 네. 그림책, 그림 들어있는 동화책. 그림 들어있는 동화책. 네. 제목을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딱히 없군요. 뭐 몇 권 있는데 네. 뭐 어릴 때는 그렇죠. 뭐 백설공주 이런 거 읽으면 무섭게 그려진 새엄마 얼굴 네. 그런 것 그려져 있으면 아유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런 거죠. 이 책에서는 어떤 동화들이 주로 그럼 소재로 다뤄집니까? 안타깝게 백설공주는 없고요. 예. 총 14작품이 나오는데 음.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 피노키오, 오즈의 마법사, 걸리버 여행기, 찰리의 초콜릿 공장 등 매우 친숙한 이야기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사실 한겨레 신문 토요판에 실리던 최우성의 동화경제사라는 연재글을 예. 2018년도에 책으로 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점이라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음. 제 얘기를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예.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아직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엑기스는 다 인터넷상에서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책 저자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책을 보시면 저자가 추가로 취재해 놓은 것들 얘기들이 많이 좀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엑기스만 보겠다 그러면 검색해서 보시고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욱 엑기스만 보고 싶으시면 그냥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네. 80일간의 세계 일주, 뭐 피노키오, 걸리버 여행기 뭐 네. 이런 책들 들어있다고요. 이런 내용들 네, 대강 우리가 아는 뻔한 내용들이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스토리는 다 아실 테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이 재밌는 것들이 몇 개 나오는데 예, 일단 원작의 스토리하고 예. 제가 아는 스토리가 꽤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게 이제 시대상이 반영되면서 조금씩 원작이 변하면서 아류작들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들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작이 좀 인기가 없었던 것도 뭐 디즈니나 이런 데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네, 그걸 보면서 그게 원작의 스토리구나라고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동화를 네. 원작을 읽어본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말씀하신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것도 페이지 수가 한 약 10개 안쪽이었던 두꺼운 네. 그림 많은 그림책. 어릴 때 네네. 봤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넘어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원작하고 이렇게 얘기가 달랐나 싶었던 게 이제 대표적인 게 피노키오였거든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를 깎아서 인형을 만들고 이 인형이 생명이 들어가서 막 움직이죠. 네. 그리고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고 뭐 예. 이런 걸로 기억하실 텐데 이 피노키오 이야기가 혹시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마지막에 네. 피노키오가 그렇게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또 살다가 재미있는 모험을 하다가 그냥 제페토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끝나죠. 살았습니다 아니었을까요? 네네네. 예. 그죠. 해피엔딩이죠. 예. 근데 사실은 이 원작은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피노키오라는 동화의 원작은 네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강도로 나오는 여우와 고양이가 피노키오를 나무에 매달고 예. 피노키오는 축 늘어지면서 끝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죽음을 오. 암시하는 것이죠. 예. 이게 1881년 이탈리아에서 작품이 나왔는데 당시 어린이 잡지에 정기적으로 실리던 글이었고요. 총 15장으로 구성된 인형 이야기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었던 내용인데 챕터가 15개란 말이죠. 네네네. 예. 근데 꽤 인기를 끌었어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비극적 결말에 충격을 받은 독자들이 엄청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재가 끝난 다음에 피노키오 왜 다시 살려내라.
요즘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주인공 죽게 되면 뭐 다시 살려내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1882년에 속편이 연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6장에서 36장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이름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새 제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죽은 피노키오를 요정이 나타나서 살려요. 다시. 네. 예. 요정 나오거든요. 잘 기억해 보시면. 네. 그래서 이 피노키오가 수많은 모험을 하면서 결국에는 착한 어린이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으로 끝나는데 새로 쓴 게 네. 이게 1882년이면 우리나라는 한참 그 구한 말에 정신 없을 때. 그렇죠. 독일은 막 통일이 돼서 뭔가 희망찬 메시지가 막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대요. 문맹률이 워낙 낮아서 네. 이런 동화 같은 걸로 문맹률을 좀 끌어올려 보고자 하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원작하고 아주 다른 얘기다라는 것도 재미있었고 예. 또 하나는 이탈리아가 이렇게 통일되고 난 이후에 파시즘으로 국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무솔리니 정권 네네. 통해서. 그러면서 이 파시즘 정권 하에서는 이 네 편의 아류작이 피노키오가 등장하는데요. 워낙 유명한 캐릭터니까. 네네네. 여기서도 재밌는 게 아까 피노키오가 잠깐 죽지 않습니까? 예예. 다시 되살아나서 파시스트 당원이 돼서 피노키오가 네 열심히 활동하는 내용의 작품도 피노키오 아류작에 남아 있다. 그 당시에는 정부가 그렇게 썼나 봐요. 이탈리아 네네, 정부가. 그렇죠. 그리고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졌다가 줄어드는 뭐 이게 여러 장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작에는 이 코가 늘어지는 장면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40년도에 디즈니가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의 피노키오라는 걸로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다. 예.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군요. 피노키오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캐릭터고.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혼란기. 네. 어떤 그런 의미가 사회상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피노키오는 이탈리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통일된 시기에 작품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는 성장과 희망의 에너지로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득 찼던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것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하고 강력한 자유의지가 이 책에는 반영돼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사회적인 에너지가 나중에 이탈리아는 파시즘으로 흡수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스토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는 서사 구조를 완전히 산업화 사회와 자본주의 작동 원리로 다시 재해석한 작품으로 남아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페토 할아버지가 가장 가난한 간의 수공업을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그리고 피노키오의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학교와 시간 빈둥대는 피노키오가 교육을 통해서 소년이 되는 과정은 예. 거리의 불황아들을 노동훈련소를 거쳐서 노동자로 탄생시키는 전형적인 산업화 시대의 비유가 여기에 들어있다. 당시의 사회상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940년대라고 하면 미국은 대공황 이후에 실업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네. 노력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름에 대한 단죄, 이 뚜렷한 서사 구조가 이 피노키오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던 첫 번째 오리지널 원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네. 나중에 디즈니로 온 거는 1940년에 산업화의 이런 것들이 뒤에 서사 구조가 완벽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피노키오 하면 떠오르는 그 캐릭터는 디즈니가 만든 건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 디즈니가 스토리도 다시 만들었고 네. 거짓말하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피노키오 열심히 일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지 뭐 그런 네네 맞습니다. 또 다른 어떤 동화 이야기 들어있습니까? 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오즈의 마법사에 대한 색다른 해석이 흥미로웠거든요. 이 필자인 최우성 씨의 해석이 아니라 이 해석은 실제 미국의 한 역사 교사가 오즈의 마법사의 서사 구조라는 논문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오즈의 마법사. 네. 오즈의 마법사는 이게 무슨 내용이었죠? 간단히? 도로시라는 친구가 회오리 바람에 집이 날아가고 그러면서 이상한 세계로 떨어지죠. 아 집에 있다가. 네. 예.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법사를 찾아다니게 되고 결국에는 뭐 황금길을 따라가면 뭐 무슨 시티가 나오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얘기로 내용이에요. 이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오즈의 마법사를 그 당시 한 역사 교과서가 논문을 통해서 주장한 해석이 어떤 거냐면 오즈의 마법사는 단순히 어린이에게 읽히기 위한 동화책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의 특정 시기를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이며 네. 구체적으로는 화폐 발행과 유통에 관한 지극히 정치적인 성격의 우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즈의 마법사가 1900년대에 쓰여진 소설인데요. 이때가 미국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의 시절입니다. 이 맥킨리가 대통령이 되던 시기가
이 선거를 화폐 선거라고 미국에서는 불렀었는데 네. 당시 금과 은을 미국은 화폐 발행의 근간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걸 은은 빼고 예. 금만 인정하는 금본위제로 가자. 안 된다라고 싸우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즈의 마법사들의 상징을 풀어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회오리 바람은 미국 사회를 덮인 경제 위기. 네. 잿빛 도시는 불황에 허덕이는 미국의 현주소. 노란 길을 따라가라는 금본위제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금이 노란 흰색이니까. 동쪽 끝 에메랄드 시티는 금본위제를 채택하려는 금권 정치에 놀아나는 워싱턴 DC. 그리고 가짜 마법사는 당시에 무능한 24대 클리블랜드 대통령, 은구들을 뺏으려는 서쪽의 못된 마녀는 은의 화폐 주주를 막으려는 세력. 그리고 이게요. 예. 그렇게 끼워 넣으면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 흥부전이나 뭐 심청전도 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나름 딱딱 맞아 떨어져서 재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시대상을 좀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마지막 장면을 보면 도로시가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냐라고 물으니까 네. 답이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내가 신고 있는 은구두가 너를 캔자스 시티로 데려다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이 좋은 거다. 결국 도로시의 은구두가 정답이다. 이거는 근본위제가 아니라 은도 채택해야 된다라는 상징이 들어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저는 이 얘기도 들으면서 궁금한 게 금본위제로 할 거냐, 금은 복본위제로 할 거냐가 네네. 그 당시에 이슈였다고요. 네. 그게 무슨 내용이며 일 당시에 그 당시 국민들도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다 각자의 찬반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이 통화 정책에 그렇죠. 대해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엄청나게 느꼈고 뭔가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문제 의식이 강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당시에 신생국 정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신생국이었기 때문에 건국 직후에 화폐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금이든 은이든 뭔가를 기반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그 화폐를 믿고 쓰죠. 네, 근데 예. 미국에는 당시 신생국가니까 금속이 별로 없었죠. 귀금속이 귀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화폐 발행량이 적었고 한동안 영국의 금화하고 스페인의 은화를 마구 섞어서 사용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유통이 별로 안 되고 화폐 발행량이 적으니까 경제 규모가 커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고민 끝에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금과 은의 비교 환율을 1대 15로 정해서 금과 은을 모두 화폐 주주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도 은도 기본으로 해서 화폐를 막 제조해서 막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금과 은의 시세가 정부가 발표한 1대 15가 안 맞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가 말한 이 교환 비율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금의 값어치가 가파르게 올라버리고요. 네. 반대로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금관이 발견되니까 금값이 또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바다주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되니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요. 예. 그러니까 화폐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교환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금도 그렇다면- 되고 은도 되고 1대 15로 교환하고 이러니까 아주 복잡하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금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금 본위제를 추구했던 게 25대 대통령 그 시절인데 네. 다만 이제 서부의 농민들은 은이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은을 통해서 화폐를 만들어서 화폐로 활용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가 미국이 좀 불황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만을 채택하게 되면 너무 힘들다. 그 금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돼야 화폐가 계속 공급될 텐데 네. 금이 부족하면 화폐 공급도 안 되니 불경기 디플레가 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 공제회, 뭐 농민 동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화를 했고 인민당이라는 당까지 만들어서 예. 당시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시기가 이 오즈의 마법사가 탄생했던 그 시대의 미국의 배경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에도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싶은 지식인들이 네. 그 주장을 은근히 풍자한 동화를 만들어서 퍼뜨렸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근데 이 작자 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작자의 정치적인 성향도 분석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걸 만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 작품을 나중에 해석할 때 이렇게 의도적인 해석이 있다 오히려. 네, 의도적인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동화에 담긴 이러저런 내용들은 예. 그 당시에 시대상이 이렇게 반영돼 있고 금과 은이 한참 싸웠던 세력을 뭐 그렇겠죠.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재밌는 동화다 반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영돼 있겠죠. 네네. 사실은. 흥부놀부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형과 동생이 같은 집에도 살다가 네. 또 그랬었구나. 뭐 네.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죠? 나가거라 그랬을 테니까. 네. 또 어떤 동화가 재밌는 게 들어 있어요? 이제 뭐 다 옛날 동화만 얘기하니까 좀 최근 건 없어라는 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음. 여기에 보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동화가 또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동화는 만들어진 건 1964년에 쓴 작품이지만 어느 나라 작가가 쓴 작품입니까? 이거는 영국 작가가 썼습니다. 예. 노르웨이 출신의 영국 동화 작가 로알드 달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예. 최근에 디즈니에서 마녀사냥이란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내놨거든요. 이것도 이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가 작가의 만든 원작을 원작으로 만든 만든 거고. 작품인데 우리들에게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동화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아니 팀버튼 감독이 만든 영화로서 더 친숙할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실 텐데요. 이게 내용은 가난한 집에 찰리라는 꼬마가 네. 행운 5명에게만 주는 그 초콜릿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행운의 티켓을 잡게 되고요. 네. 신기한 초콜릿 공장에 들어가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 속에는 노동자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 달콤한 초콜릿 공과는 대조적으로 초콜릿이 나오기까지 달콤함과는 거리가 먼 탐욕과 눈물로 가득 찬 비극적인 은유가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찰리가 초콜릿 공장에 취업해서 보니까 공장 상황이 장난 아니더라. 네네. 뭐 거기서 모험도 하고 신기한 장면들도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자세히 얘기를 뜯어보면 동화 속에서 이제 찰리의 할아버지가 찰리에게 그 공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장의 주인이 윙카라는 분인데 윙카 씨의 공장에 내가 옛날에 일을 했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천 명이나 되는 일꾼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했고 예. 공장 문을 닫고 사슬로 다 문을 잠갔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공장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공장이 막 가동되면서 네. 공장은 잘 되더라. 음흠. 저 안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문을 열고 찰리가 그 티켓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공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움파룸파라는 가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걸로 나오죠. 근로자들은 집에 보내고. 네, 네. 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약간 요정처럼 이제 영화에선 등장을 하는데 이 이야기의 근간에는 결국엔 우리 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단 해고, 공장 폐쇄하고. 네, 그렇죠. 공장 폐쇄, 그다음에 대체 인력의 투입 이런 이야기이며 네. 이게 움파룸파라는 그 캐릭터는 초콜릿 산업의 근간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이제 노동자, 네. 특히 남미와 요즘 아프리카 쪽의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 들어있군요. 사람들의 노동자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본가의 시각에서 보면 생산성 떨어지는 근로자를 다른 나라의 대체 인력으로 네, 바꿔내는 그 과정이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 시대적인 배경은 예. 영국이 이 당시가 1600 아까 제가 196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령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노동자들을 네. 시민권을 주면서 이 노동자들을 확대하던 시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노동자들과 이 시민권을 획득해서 들어온 노동자들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안에도 충분히 녹아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얘기는 아까 움파룸파라는 인물을 원래 원작에서는 갈색 곱슬머리를 지닌 아프리카 피그미족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는데 예. 이게 영화를 만들면서 아프리카계 그 배우들의 반발을 사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직접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했던 로알드 달이 키 작은 갈색 머리에 키 작은 사람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또 개정판에 아예 움파룸파라는 가상의 나라의 인물로 바꾸는 그러니까 그래서. 시대상이 점점 반영되는 걸로 나오는 거죠. 동화 속에 들어있는 그 당시의 시대상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도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